여러분 반갑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IQ라고 하는 학습지능이 있습니다. 근데 학습지능보다 더 중요한 게 감성지능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학습지능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학교에서 내주는 문제를 잘 푸는 것이라면은, 감성지능은 사회에 나와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그리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 등이 감성지능입니다. 그래서 감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게 그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목표 설정인데요.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사이버네틱스. 이 다단계 사업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공의 8단계 중에 가장 첫 단계가 목표 설정이라는 건데, 그 목표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론적 근거와 학문적 근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는 복잡한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공두뇌학이에요. 인공두뇌학. 컴퓨터, 로봇, 이게 사이버네틱스. 인공두뇌예요. 그렇죠? 인간이 하는 셈을 이 컴퓨터 기계가 해주거든요. 이게 사이버네틱스입니다. 근데 사이코가 붙으면은, 우리가 사이코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뭡니까? 미친놈, 정신병자. 그건 사이코패스에서 온 거거든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원래 사이코라는 얘기가 정신 또는 심리, 그런 말이죠. 심리학을 사이콜로지 그러듯이.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니까 이것은 정신학적 인공두뇌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의 두뇌를 바꾸어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까 우리 변명우 박사님이 뭐 우물우물 하시면서 왼쪽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쓰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요. 내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뇌의 설계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가지고 된다, 인공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맥스웰 몰츠. 이 사람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나온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성형외과. 근데 이분이 뉴욕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있는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아가씨를 성형수술을 해 주었는데 그 아가씨가 굉장히 수줍고 집에만 있고 사람 대인 기피증이 있고 이런 아가씨였는데, 성형수술을 해주자 갑자기 성격이 활달해지고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회사에 취직하더니 승승장구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코를 조금 높여줬는데 인간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한 세일즈맨, 남자 세일즈맨을 성형수술을 해줬는데 그렇게 실적도 안 좋고 엉망진창이고 비관적이고 하던 세일즈맨이, 남자, 이게 얼굴을 좀 손대줬더니 갑자기 자신감이 넘치면서 세일즈계의 세일즈 왕이 돼버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뭐냐, 그 사람이 코를 조금 높여줬다고 해서 능력이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뭐 돈이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생겨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형외과 의사인데,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코를 높이는 것이 지금 성공의 요인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아가씨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거티브에서 이 포지티브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인간을 전부 다 성형수술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인간을 어떻게, 지금 이목구비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디를 손을 댑니까? 괜히 손댔다가 망쳐놓는단 말이에요. 응? 매주 좋게 만든다고 계속 만지면 매주 땡아리 어떻게 돼버려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인데 나중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인간은 외과적인 성형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성형수술이 가장 중요하다. 만일에 마음의 성형수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 자기 이미지, 셀프 이미지, 자아 이미지죠.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긍정적으로만 바꿔주면,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내부에 들어있는, 우리 이 세포 또는 뇌에 들어있는 자동 성공 메커니즘이라고 그랬습니다. 석세스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그것도 빌트인이라고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자동적으로 성공에 이른다. 면담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만약에 마음의 성형수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만 바꿔주면 석세스 메커니즘,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자동적으로 성공한다. 그러나 만약에 네거티브한 셀프 이미지,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적으로, 의식 속에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 못한다. 반드시 실패한다. 그걸 학문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해서 부자가 돼야지, 월천댁이 돼야지, 오천남이 돼야지 하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잠재의식 속에 실패의식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 못한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이 정도의 책의 이름이에요. 지금까지 10년 전까지 한 3천만 부가 팔렸으니까 지금 한 4천만 부 팔렸겠죠. 그래서 그 후에 성공학자들이라든가 모티베이션 강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 틀린 게 있더라고. 앞부분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당신이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걱정할 수 있고, 구두끈을 맬 수 있으면 당신은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억 다 하고 아침에 점심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 기억해요. 걱정도 할 수 있어요. 맨날 걱정이야. 그리고 구두끈을 맬 수 있으면 성공한다. 그러놓고 책이 시작이 돼.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구두끈 맬 수 없어도 성공해요. 그 전형적인 예가 제가 원데이에서 늘 강의했던 빌 포터라는 사람이에요. 빌 포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빌 포터. 이 사람은 미국의 워킨스사라고 하는 지금부터 한 130년 된 생활 필수품 회사의 세일즈맨인데, 세일즈 왕이에요. 세일즈 왕. 지금 82세가 됐는데 세일즈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맥스웰 몰츠 박사가 얘기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해. 구두끈을 못 매. 구두끈을 못 맨다고. 뇌성마비로 태어났거든. 뇌성마비로 태어나가지고 오른손을 못 써. 오른손은 항상 여기 붙어 있어. 거기다가 다리가 하나는 작고 하나는 길어. 그 다음에 등이 굽었어. 그리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거기다가 항상 편두통은 있어. 그 다음에 말을 못해. 말이 어눌해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해. 거기다가 안면 근육 공조가 안 돼. 그런데 세일즈 왕이 됐어요. 가장 미국에서 영향력이 큰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강사가 됐다고요. 또 강사가. 그렇다면 맥스웰 몰츠 박사의 앞에 서문도 틀렸어. 기억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으면 성공한다. 구두끈 몸에서 좋다. 왜 그래요? 바로 빌 포터는 뭐라 하냐 하면은, 내가 못 매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부탁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다 해주시다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호텔의 벨보이들한테 부탁했어. 구두끈 안 매고 넥타이 안 매고 와이셔츠 단추 못 끼니까 가서 벨보이들이 선착순으로 해줘.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아니까. 자, 이와 같이 맥스웰 몰츠 박사가 얘기한 기억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으면 성공한다. 그러면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갖추고 있어요. 또 그러면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저 자식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거? 근데 그냥 어떤 경우는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그 의심하면 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서 석세스 메커니즘이,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건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하고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것은 코끼리 냉장고에 넣기 하고 똑같아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건 단 3단계면 끝나. 그렇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럼 끝나버리죠. 그런데 우리 두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임마, 그렇게 작은 냉장고에 코끼리를 어떻게 넣어? 아니, 냉장고를 코끼리가 들어가도록 크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왜 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안 지식 가지고 냉장고는 주방에가 이만큼한데 코끼리는 산더미만 한데 어떻게 해놓어? 아이, 냉장고를 그렇게 크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단계면 끝나. 그렇죠? 냉장고 문을 연다, 넣는다, 닫는다.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자기 고정관념이나 지금까지 잠재의식 속에 그건 못해 라고 하면 코끼리 못 넣는다는 거예요. 못 넣어요. 주방에 냉장고에다 코끼리 넣어요? 못 넣습니다. 그게 못 넣어요. 그걸 바꾸면 돼요. 바꾸면. 자, 그러면 이제 명사들이 목표 설정인데 목표하고 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목표하고 이 사이코 사이버네틱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목표하고 석세스 메커니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리스토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학의 의사결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결정 이론, 디시전 메이킹 시어리라고 했는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성공을 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 의사결정 이론에서 노벨 경제학상이 지금까지 8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노벨 경제학상이 8개가 나왔다고. 의사결정 이론에서 시장에서의 의사결정, 비시장에서의 의사결정, 정치시장에서의 의사결정 등등 전부 다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의사결정이든지 첫 번째 나오는 게 목표예요. 목표를 어떻게 정할 거냐. 목표가 없는데 다음 행동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첫째, 뚜렷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가져. 그 다음에 둘째, 목표를 가졌으면 지혜, 돈, 물자, 방법 등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찾아라. 그리고 셋째, 당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그 목표에 맞춰 나가라. 그래서 목표가 중요해요.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르네상스 때 라파엘이 그린 그림인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플라톤이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은 자기가 지은 책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들고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의 세계를 대표하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가 쓴 책을 들고 있으면서 니코마스 율리아게라는 책입니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 인간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과학, 지식, 땅을 가리키고 하늘을 가리키죠. 이게 라팔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데서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표가 없다. 그런 말. 목표가 없어. 너 뭐 때문에 그거 해? 괜히 해. 중세시대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더 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중에 기적의 사명선언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송경근이라는 번역자가 기적의 사명선언문이라고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중세시대에 한 신부님이 길을 가다가 돌을 다듬고 있는 현장을 발견을 하고 한 석공에게 물었어요.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 신부님이 물으니까 석공이 보면 모르겠어. 돌 다듬고 있지 않소? 두 번째 석공에게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고 있는 중이요. 세 번째 석공에게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 세 번째 석공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추춧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 번째, 보면 모르겠어 한 놈은 지가 뭐 하는지도 몰라 지금. 두 번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는 놈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놈이야 지금. 세 번째 석공은 목표가 또는 목적이 뚜렷해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는 추춧돌을 내가 깎고 있다. 그러면 누가 일을 더 잘하겠어요? 지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놈은 아무렇게나 할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음식 없이 하는 놈은 대충 해놓을 거고, 바로 내가 지금 돌 석공이지만은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 추춧돌을 깎고 있다고 하는 놈은 얼마나 그 돌을 잘 깎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데, 또는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확실히 목표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바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위험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반드시 중간에 그만둬요. 이 사람 단테라는 사람 알죠? 신곡 쓴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킨다. 당신의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이 무엇라 떠들든 내버려 둬라. 이것이 오늘 강의할 내용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벌써 중세에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중세에 자기 신념, 즉 자기 암시라고 그러면 오토 서제스션 또는 잠재의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단테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떠들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그랬냐면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확실한데 다른 데 눈을 안 파는 거죠. 이 사람은 에리카 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저명한 문필가입니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위험? 우선 가족의 반대, 친구의 비아냥거림, 친인척의 비아냥거림, 친구들의 반대,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걸 감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돼요. 노후에 더 큰 경제적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통용되는 성공의 8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보고 뭘 2단계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8단계라고 하고 아주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보자들 뿐만 아니고 기존의 사업자분들도 이걸 해보세요.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단계, 어떤 사람은 6단계, 어떤 사람은 10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거의 대부분은 4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8단계가 착착착착 이렇게 8개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계속 아이터레이션이 됩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다시 적용해야 되는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활용하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이 돼야 되고 융통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적용하면은 분명히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리더들이 거의 도사급을 넘어서 거의 산신령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고, 저는 아직 판매사도 못 해봤기 때문에 학문적인 측면에서만 어프로치할 수밖에 없어요. 1단계 목표 설정, 2단계 결심 결단. 그런데 요 목표 설정이 firm goal setting이라고 제가 붙인 건데요, 확고한 또는 명확한 구체적인 목표예요. 목표 아무렇게나 생기면 나는 부자가 되겠다,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확고하고 구체적으로 써요. 요게 없으면요, 1단계 목표 설정이 없으면 요거는 허나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필요 없어요. 해봐야 성공 못해요. 그래서 8단계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첫 단계는 알아야 돼. 첫 단계 목표 설정. 자, 목표는 뭐하고 같은 것이냐 하면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관역. 우리 양궁 선수들이 관역이 없다면 어디다가 쏠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명사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관역이에요. 타겟이라고 목표는. 그 다음에 항구예요.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배가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항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그건 촌안돼요. 결승선, 피니시 라인이에요. 장거리를 뛰는 또는 뭐 100m를 뛰든 반드시 결승선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승선까지 몇 초 안에 뛰겠다는 목표가 반드시 있다고요. 저게 피니시 라인이 없으면은 그 뭐 잘 뛰는지 안 뛰는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마찬가지 산정, 등산가 또는 산악가가 산에 오를 때 자기가 정복하고자 하는 산정이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중간에 피곤하면 그냥 냇물에 발 담그고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산악인들은 그걸 점령한다고요. 자, 요거하고 같으니까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 개념과 중요해서 목표는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최후 결과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각자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성과. 그런데 이 목표가 있어야 이것이 활동 후 지침이 되고 자기 행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목표가 없다면 내가 지금 한라산을 올라가겠다고 해야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리산을 올라가겠다고 하면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속리산을 올라가겠다고 하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는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일 목표가 없다면 제 2단계부터는 논의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 바로 목표 설정은 몰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몰입이 어떤 건가? 요겁니다. 한 왕국에 불평이 많은 청년이 있었는데 요 청년이 왕에게 요구했어요. 왕이라면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가르쳐 주마. 그런데 네가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만약에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엎지르면 네 목을 치겠다. 동의하느냐? 오케이 하고 한 바퀴 돌았어요.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와서 왕이 물었습니다. 그래, 시내에서 뭘 봤느냐? 술 먹고 싸움하는 걸 봤느냐? 청춘 남녀들이 연애하는 걸 봤느냐? 안 그러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걸 봤느냐? 청년이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다. 네가 포도주를 엎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집중하면, 몰입하면 비난이라든가 옆에서 떠드는 소리라든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래서 결국 네 목표를 달성한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청년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최종 목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을 아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것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너무 절실하니까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 청년이 지금 포도주를 들고 시내를 돌아서 엎지르지 않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 중간 목표예요. 최종 목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을 아는 것. 이것이 청년에게는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돈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최종 목표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한 걸 내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 가족, 친인척들을 사랑하고 싶고, 어려우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 사회와 이 국가에 공헌하고 싶고, 또 나아가서는 전 인류에 공헌하고 싶고, 이 목표가 확실해요. 이게 청년이 하고자 하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포도주잔을 들고 시내를 돌아야 돼. 다시 말하면 어쩌면 내가 인격모독을 당할 수 있고 대단히 몰상시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다단계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앞에 그게 절실하지 않으면 이거 못한다니까요. 네버, 절대로 못해요. 이제 그러면 오늘 밤에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실 텐데요, 인생 시나리오라는 게 바로 목표 설정 과정이에요.
이걸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하시면요, 이 시중말로 대단히 쪽팔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대학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 고급 간부였고 뭔데 이거 초등학교 시절 시시한 것을 하라고 그러나. 근데 그 유치하거나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요 인생 시나리오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요. 저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돼요, 그렇게. 인생 시나리오는요, 얼핏 보면은 대단히 유치하고 시시하고, 이게 좀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 같은, 내가 꼭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 인생 철학이거든요. 자기 인생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어떻게 시시하고 그 유치합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의 여정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여정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인생의 이정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그건 결코 그렇게 시시하거나 유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개인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이 목표를 설정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흐리멍텅하면은 다음 것은 다 흐리멍텅하게 돼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헨리 포드는 자기가 직접 이거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였어요. 겨우 초등학교 졸업했거든. 왜? 돈이 없어서. 그런데 세계 최고의 현자가 됐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시시하다고 무시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자동차. 그 당시 자동차는요, 그 당시 미국의 지식인들이라든가 부자들은 저 미친놈, 누가 그런 걸 길거리에서 타고 다니겠냐 말이야. 그때 부자들은 전부 다 마차 타고 다녔거든. 마차, 기가 막힌 마차 있죠.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저걸 누가 길에서 타겠냐고 말이야. 그런데 포드는 뭐라고 그랬냐,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모든 길은 자동차가 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목표 설정과 자기 암시. 오토 서그제스천, 다시 말하면 자기 암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언제까지 5,000댁이 되겠다, 3,000댁이 되겠다, 5,000댁이 되겠다, 내가 어떤 집을 갖겠다, 어떤 자동차를 갖겠다, 내가 현금을 얼마를 갖겠다, 우리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키겠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는 어떻게 하겠다, 요게 목표인데, 요게 뭐가 되냐면 자기 암시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암시. 내가 나에게 약속하는 서약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안 쓰면 서약서가 안 돼요. 우리가 서약을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매우 달라요. 아침에 우리가 여기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서약을 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식이 어떤 경우에는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물의 모양이 달라진다니까요. 자기 암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암시란 일정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스스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성공의 전부다. 그러니까 요 자기 암시는 소리를 내서 자기에게 말해 줄 수도 있고, 공공장소에서 또 중얼중얼 하고 돌아다니면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계속적으로 자기 뇌에다가 자기 암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코 사이버네틱스에서 하는 말도 셀프 이미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코를 고쳤는데 성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코 고친 거하고 코 요 자체의 물리적 변화하고 성공하고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요. 코잘리티가 없다고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다시 말하면 셀프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 없던, 자기를 비하하던 이미지가 자신 있는 이미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로버트 머튼 교수는 하버드 대학 사회심리학 교수입니다. 자기 충족적 개혁.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근데 여기서 실패하리라고 믿는 분 안 계시죠? 근데 왜 나는 성공 못하는가? 그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로젠탈. 요 로버트 머튼 교수가 자기 충족적 애원 이론을 발표하자, 로버트 로젠탈 교수는 교육심리학 교수입니다. 하버드대 교수는 역시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6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과연 로버트 머튼 교수의 말이 맞는지, 학설이 맞는지 증명하는데 맞다 이게. 증명.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학생이 성적이 올라가리라고 믿으면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낙인 효과는 문자 그대로 거꾸로 하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 그러면 그 놈은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낙인 효과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상대적 강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 약자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암시, 서그제션, 암시 또는 메시지가 그 사람이 자기 암시로 자기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나는 못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그러면 잠재의식 속에 나는 못해라고 하는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플라시보 효과도 노세보 효과도 마찬가지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위약 효과. 가짜 약을 주는데 병이 낫는 거 있죠. 가짜 약을 주는데 병이 낫는 거. 그것은 자기 의식이 나는 이 약을 먹이면 낫는다고 생각하니까 낫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인간의 요 목표를 반드시 정하는데, 그 목표를 정했는데 왜 성공 못하느냐? 그 목표가 자기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암만 정해도 소용없다. 암만 정해도 소용없다는 게, 이게 지금부터 프로이트인데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의 정신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의식, consciousness, 의식은 현재 우리가 느끼거나 또는 지각하는 모든 영역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전의식은 평소에는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노력하면 의식으로 돌아가요. 무의식 속에 있는 것 중에 일부는 노력하면 다시 의식으로 돌아와. 이걸 전의식이다. 프리 컨셔스니스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이 양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무의식은 암만 노력해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암만 노력해도 안 나와. 요 세 가지 발견한 게 요 프로이트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의식뿐만 아니고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서가 꿈의 해석입니다.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꿈에 나타나요? 무의식이 꿈속에 우리가 자면서도 무의식이 뇌에서 활동을 하니까 꿈에 나타난다. 그리고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대표적인 책이죠. 프로이트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의식이 글쎄 그러면 너는 안 된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모든 성공학은 그래서 무의식을 어떻게 바꿀까요? 무의식이 이런 위력을 발휘하니까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이것을 무의식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에. 계속 이 시스템에 참여하라는 것은 계속 들어가지고 의식을 무의식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무의식이다. 무의식. 이게 굉장히 방대하고, 의식은 10%밖에 안 돼요. 뒤에 나오지만. 그래, 날아오는 앞에서 돌이 날아오면 야구공이 날아와.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피하지. 아, 야구공을 맞으면 아프다. 그러므로 나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피하는 놈이 어디 있어? 뭔가 날아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피해버려요. 이게 무의식의 작용이에요. 왜 피하느냐 하면은 무의식 속에 그걸 맞으면 아프다는 옛날 어떤 경험이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피해버려요. 결코 의식적으로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무의식이 관장한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은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프로이트가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 의식, 빙산의 위에 나와 있는 거, 요것이 10%입니다. 10%. 전의식은 파도가 치면 물 위로 올라왔다가 가만히 있으면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 전의식이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 대부분, 이게 전의식과 무의식을 하면 90%입니다. 요게 무의식.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10%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은 얼마 안 되니까, 아무리 목표를 정해서 부모님께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자식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집을 베드룸이 9개 있는 걸 하고 해봐야 무의식에서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잠재의식. 정신분석학을 창시를 했던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영역을 이걸 현재의식이라고 합시다. 현재의식,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으로 나누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또 개념이 아주 어려우니까 그걸 아예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누어봅니다. 의식은 이제 현재의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구분하기 쉽게요.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을 포괄하는 전부가 현재의식이에요. 저 사람은 누구다. 저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뭐하러 여기 와 있다. 전부 현재의식입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프로이트가 발견한 최대의 발견입니다. 인간에게는 현재의식 말고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뒤에 학자들이 계속 연구해 본 결과 잠재의식은 농담도 아니하고 거짓말도 아니한다. 그리고 한번 기억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동, 사고방식, 능력은 잠재의식에서 나온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공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컨셔스 마인드 10%, 현재의식은 10%밖에 안 되고 요 잠재의식, subconscious mind가 90%예요. 그런데 이 잠재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보세요. 여기에 감정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emotion, thought, 자기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experience, 자기 경험이 들어있어요. 경험이. 자기는 스스로 기억을 못하는데 현재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가라앉아 버렸으니까 기억을 못하는데 잠재의식은 잊어버리거나 농담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soul, 우리 영혼이 들어있어요. 영혼이. 그 다음에 DNA라는 것은 여기서는 본능이 들어있어요. 본능. 그러니까 아무리 현재의식으로 요 잠재의식을 제어하려고 해도 본능적으로 나타나니까 이것을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나무에 비유하면 요 뿌리가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 요 줄기라든가 이파리라든가 여기에 붙어있는 열매는 현재의식입니다. 따라서 요 줄기나 이파리, 요 열매는요 뿌리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요것만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뿌리가 벌레 먹거나 부실하게 되면 다 부실하게 돼요. 요 현상입니다. 요게 이제 결정적이에요. 요게 아주 기가 막힌 거고 요게 비법이에요. 요 잠재의식이라는 놈은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상상도 실제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과 우리 잠재의식은 묘한 놈이어가지고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상상도 실제로 인식한다. 영천 북안면에 가면은요 돌할매 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돌할매가 점을 치는데 그 점이 하도 영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할매한테 점을 치러 와요. 그래서 아예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 놨어. 근데 또 돌할매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또 옆에다가 또 돌할아버지 그래 또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돌할매가 무슨 할매냐면 이 돌덩어리가 돌할매예요. 돌덩어리가 요게 요 밑바닥 직경이 20cm, 요 전체 들어보면 10kg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다 들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점을 쳐주는데 점이 하도 영험해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쳐라고 점을 쳐요 이렇게. 어떻게 돌덩어리가 점 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점을 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점을 치니까. 그래서 모 방송국에서 모 케이블 방송국에서 저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저게 어찌된 현상인가, 과연 돌이 그러는가 하는 걸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뭐냐면요 간단해요. 저기다가 이렇게 돌할매한테 치성을 드리고 자기 주소, 생년월일, 이름, 나이를 대고 다시 돌을 들어서 돌이 더 무거워지면 돌할매가 소원을 들어준 거고 돌이 그대로 들리거나 더 가벼우면 너는 정성이 부족하니까 소원을 안 들어준 거다. 아주 점치는 법이 간단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 저게 왜 저러느냐, 그래서
그걸 들고 나온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거의 80% 이상이 돌이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다. 그래가지고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가지고 나와요. 돌할매가 내 소원을 들어줬다. 그거 간단해요. 소원 말하기 전에 들어보고 소원 말한 다음에 들어봐서 돌이 들리지 않거나 돌이 더 무거워졌으면 돌할매가 소원을 들어준 거다. 그러니까 방송국 PD는 그럴 리가 있냐 이거야. 그럴 어떻게 돌이 그럴 리가 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전문가들 혹시 돌에가 자성이 있어서 자기 장치가 되어 있어서 맨 처음에 들 때는 가만 놔뒀다가 다음에 들 때는 밑에다 전기를 통하게 되면 자석이 잡아다녀 가지고 무거워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금속 전문가들 전기 전문가들 데려다가 조사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다시 말하면 아주 평범한 화강암 돌덩어리야. 아주 평범한.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도 80% 이상이 돌이 어떤 사람은 들지도 못해요. 처음에 불끈 들더니 처음에는 못 들겠는데 이렇게 딱 되는 거야. 방송 PD가 이상하다 이게. 그래서 저는 돌덩어리를 들고 나왔어. 들고 나와서 앞에 책상에다 놔두고 실험을 했어요. 책상에다 놔두고 똑같이 당신이 이 돌을 들어서 소원을 말하고 난 다음에 들어서 더 무거워지면 당신의 소원을 들어준 거다. 똑같아요. 80% 이상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무슨 현상이에요? 이게 잠재의식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방송국의 전문가들이니까 그 메시지를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처음에 들 때보다 돌이 더 가벼워지면 당신의 소원을 들어준 거다. 그랬더니 80% 이상이 훨씬 가벼워졌다 이것이.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바로 잠재의식은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다요. 즉 내 소원을 들어주면 무겁다고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이 돌이 더 무거워졌을 것이라고 상상하니까 더 무거워진 거예요. 물리적인 무게는 전혀 변함이 없어. 아주 평범한 화강암에 불과해요. 금속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돌덩어리야 그냥. 그러면 이걸 우리는 미신이라고 지금까지는 얘기해 왔는데 그게 아니고 일종의 심리작용이에요. 플라시보 효과하고 똑같다고요. 권위 있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 의사가 상대적 약자인 환자에게 이 약은 신약으로 개발된 건데 효과가 백발백중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주면 그 약 먹고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이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의사의 암시가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잠재의식에 작동하니까 이 의사가 한 말이 맞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버려. 플라시보 효과를 가장 많이 쓴 것은 제2차 대전 때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군들이 가장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요, 전쟁통에 환자, 즉 총상 환자, 이 사상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약이 없어요. 약이 없으니까 군의관들이 그 방법을 썼어요. 약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실망해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환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금방 도착한 약입니다. 그러면 주면 낫는다 이게.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다시 말하면 위약 효과. 가짜 약을 주었는데 권위 있는 사람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면 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요런 지금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요게 그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 요것은 네덜란드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의사들이 요 잠재의식의 결과, 요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아주 몹쓸 죄를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한테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형수에게 뭐라고 의사들이 얘기했냐면은 마지막으로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실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류에 공헌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실험이십니까? 지금까지의 학설에 따르면 인간의 몸에서
체중의 10%의 혈액이 빠지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한 바로는 그 상태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사형수를 침대에 눕히고 의사가 발을 밑으로 내리게 해서 발을 발로 찔러서 피를 빼. 피를 빼서 이 환자가 요 사형수가 듣도록 옆에다 장치를 해서 물을 똑똑 떨어뜨려. 피가 빠지는 소리가 들리도록 똑똑똑 해서, 근데 그건 피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듣게 해서. 그런데 이 사형수의 발에서는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와. 지금 그냥 발로 찔러만 놨어, 아프게. 그러니까 의사가 옆에 서서 한참 있다 와서 3% 빠졌습니다, 5%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 빠졌습니다 하는데 죽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이 사형수의 몸에서는 피가 한 방울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잠재의식 속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 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요게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10% 빠졌습니다 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이놈이 죽어버렸어. 그죠? 죽어버렸어.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덜란드 학자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재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월천댁이 됐다고 생생한 영화를 만들어서 그걸 현실로 믿어버리면, 우리 맥스웰 몰츠 박사는 그것을 석세스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석세스 메커니즘, 즉 성공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면 거기에 바로 실패 메커니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은 백날 노력해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요 가방 들고 나는 로얄 마스터가 돼야지 하고 가는데, 잠재의식이라는 놈이 못 가, 이 자식아, 너는 못 돼, 이렇게 잡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맨 실패만 하던 놈이 네가 된단 말이야? 너는 전업주부 아니냐? 그런데 네가 한단 말이야? 이렇게 잠재의식이 밑에서 꿈틀꿈틀하면 요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을 끌어당겨서 못 가게 한다. 미국의 학자들이 그려놓은 그림이요, 이렇다. 잠재의식의 힘이 이렇다.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 통통하고 이 아가씨가 자기도 이렇게 되겠다고 붙여놨죠,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데 진수성찬이 앞에 가 있어. 그러면 의식은, 현재의식은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한 아가씨가 돼야지. 그런데 잠재의식은 뭐라고 얘기했냐? 요거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에이, 요거 먹는다고 큰 문제가 있나? 요게 작동하는. 그러면 반드시 잠재의식이 이긴다. 금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담배 피우는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1월 1일만 되면 금연, 금주 해가지고 벽에다 써붙여놓고 했는데 작심 3일도 못 가. 왜 그러냐면은 현재의식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TV에서 계속 담배 피면 폐암, 무슨 만병의 근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현재의식에 남아있어요. 근데 잠재의식에는 뭐가 남아있냐면은, 초칠은 담배 펴도 오래만 살더만, 법정 스님은 담배도 안 폈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 꼭 담배가 폐암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여기서 꿈틀꿈틀하면 애따 모르겠다 3일 끊다가 다음에 또 피기 시작해. 다시 말하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충돌하면 반드시 잠재의식이 승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아가씨가, 멋있는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늙은 남자부터 젊은 남자까지 모가지가 전부 이쪽으로 와. 어떤 사람이 이 순간을 잡았는지 모르겠어. 마음은 안 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쁜 아가씨가 그러면 이렇게 봐. 현재의식은 안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옆에 마누라가 서 있거든. 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요,
우리의 현재 의식은 내가 월천댁 월천남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잠재의식과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월천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렇게 적어놓고 2017년 3월 31일까지 월천댁, 그리고 여기다 구호를 적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로 적으시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하겠다, I can do, 이렇게 적든지, 나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하겠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하겠다, 나는 물구나무 써서도 하겠다 등등 이런 구호를 써서 성공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 동선에 다 붙여놓고 소리내서 읽어라 그랬어요. 이건 카네기가 한 얘기예요. 카네기가 그걸 전부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되거든. 침대맡에 붙여놓고, 화장대 앞에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거실에 붙여놓고, 자동차 안에 붙여놓고 중얼중얼 해라. 중얼중얼 하는데, 이걸 붙이고 중얼중얼 하는 데 있어서 세 부류의 강적이 있습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강적이 있어요. 이 강적을 이기지 못하면 이게 말짱 헛것이 돼요. 강적을 익히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저것을 자기 긍정적인 암시를 자기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돈도 안 드는 중얼중얼인데, 요걸 못하게 하는 강적이 세 개가 있다니까요. 이 강적을 무찌르지 않으면 반드시 부정적인 암시가 들어옵니다. 강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야, 나. 이거 어쩐지 유치하고 말이지, 피부가 좀 근질근질하려고 그러고 말이지, 꼭 바보 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런데 몇 번 해보세요. 몇 번 해보면 바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 철학이거든요. 옛날에 몰라간 양반이 알거지가 됐죠. 먹고 살 호구지책이 없으니까 새우젓 장사를 시작했죠. 어르신들 다 하죠, 그 얘기. 근데 양반 체면에 새우젓 사려, 그걸 절대로 못하겠어. 그렇게 해야 새우젓을 사는데. 그런데 마침 새우젓 장사가 지나가. 새우젓 장사가. 그러면서 새우젓 사려 그러니까 이놈도 뒤에 따라가면서 나도 새우젓 사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서 새우젓이 팔리겠어, 그거? 그거 새우젓 사려 하는 게 양반 체면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전직에서 굉장히 이 성취를 크게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유치한 방법 같은데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카네기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카네기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서 카네기 모든 자기 개발서 카네기 마찬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라. 고해요, 이거.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 자신이 만든다. 객관적 환경과 당신은 아무 관계도 없다. 그래놨어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텔레비전을 사서 틀어서 즐기면 되는 것이지, 그거 왜 그러냐?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 남편, 부인, 자식, 어머니, 요게 적이에요. 이제 우리 월천댁들이 쏙 집에 가서 딱 붙여놨어. 남편이 보고, 아이고 부자 하나 낳네, 아이고 내 직장 그만둬도 되겠네, 이렇게 비아냥거려. 그것은 비아냥거림과 콧방귀는요, 네거티브 메시지입니다. 부정적 메시지예요.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 암만 자기가 외워도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부정적 메시지가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남편이 그러면, 당신 어떻게 알았어? 그 3년 후에 당신 타고 싶은 차가 뭐야? 벤츠. 내 벤츠 사줄게. 그러게 되면요, 남편이 은근히 기대를 해. 내가 벤츠 하나 사주겠는데. 남편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또 은근히 기대해. 그게 남자야. 남자는 80이어도 철이 안 들기 때문에 통상 그래요. 은근히 기대를 해. 그러다가 그게 계속되면은요, 남편이 믿어요. 남편이 거기 따라와. 자식도 똑같아요. 자식도, 엄마 부자 될 거야? 뭐 이렇게 되면은
너희 공부만 열심히 해. 너희가 원한다면 내가 미국 유학 보내줄게. 너는 야 딸 너는 뭐 음악대학 가고 싶다며 그 돈 많이 들어. 엄마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때 내가 보내줄게. 자식들이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다가 점점 동화돼요. 우리 엄마는 2017년 3월 31일에 월천댁이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으로부터 긍정적인 메시지가 내 자음제식 속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적이 친구들이에요. 자기 집에 놀러 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첫째가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가 가족이고 세 번째가 친인척하고 친구들이에요. 자기 집에 온 사람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자동차에다 써 붙이고 다니면 야 너 미쳤냐? 그러거든? 미쳤냐? 그러면 그걸 욕하지 말고 그래 미쳤다 어쩔래? 너 내가 3년 후에 월천남 되면은 그 근사하게 거하게 한번 쏠게. 그 좋은데 한번 봐나? 그러면 남자는 또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3년 후에 술 얻어먹을 계산하고 있어. 여자식은 이제 거하게 얻어먹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메시지가 그놈한테 들어가요. 들어가서 은근히 기대한다니까. 성실하면 믿어져요. 성실하고 몰입하면 믿어주거든요. 그러면 긍정적 메시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스폰서 만나고 파트너 만나고 이런 강의에 빠지지 말고 하라는 게 한 번 들어가지고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을 만나서 처음에 설득을 했을 때 반드시 거부를 해요. 그런데 일단 메시지를 주면은 싸고 좋은 이거 화장품도 있고 해모미도 있고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현재의식은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 속에 다단계에 대한 대단히 네거티브한 이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 메시지가 점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꽥한 사람은요 나중에 떠날 때도 꽥하고 떠나버려. 꽥하고 떠나버려. 그 사람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나중에 가장 단골이 된 고객은 처음에 가장 강력하게 거부했던 고객이랍니다. 왜? 자기 주관이 확실해. 자기 주관이. 그래서 계속 확인하다가 그 세일즈맨이 하는 얘기가 옳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한번 얘기해보고 아이고 저 자식 안 한다는데 저거. 반대하는 녀석이 진짜로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짐 캐리 아시죠? 캐나다 출신 미국의 코미디언입니다. 캐나다 출신인데 집이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결국 헐리우드에 와가지고 거의 무명 배우로 있을 때 워낙 가난해서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폐차장에서 잠을 잤거든요. 폐차장. 미국에 폐차장 맞죠? 그 범죄 우글우글 폐차장에서 잠을 자고 하루 맥도날드 한 개로 하루를 때웠답니다. 하루를 때웠어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코미디언 배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명 시절에 요 짐 캐리는 10,000불짜리 수표를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10,000불. 우리 돈은 얼마예요? 10,000불이면? 100억. 100억짜리 수표를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면 이 알고지가 100억 수표가 어디서 났을까? 지가 만든 거예요. 지가. 이렇게 10,000불. 지가. 그래서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에이스 벤츄라에 성공하면서 1,000,000불을 받고 더 케이블 가이에서 2,000,000불을 받았어요. 한 번 출연료 20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1,000,000불짜리 수표가 부적이었을까가 아니에요. 바로 잠재의식을 이용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한 번 출연에 개런티 1,000,000불짜리 코미디언 배우가 되겠다고 하는 걸 자기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아예 그냥 지갑에다가 1,000,000불짜리 수표를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꺼내본 거예요. 나는 1,000,000불짜리 배우다. 나는 1,000,000불짜리 배우다. 근데 그거 실현됐잖아요. 그런 사례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요게 이제 스폰서와 파트너들의 암시.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인데, 왜 어떤 라인이나 조직은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고 어떤 조직은 성장하는 속도가 느릴까? 저것은 자기 암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는 암시 또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데, 정보를 주고받는데요, 스폰서한테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오면은 파트너는 그 자기 잠재의식 속에 스폰서에 대한 메시지를,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결코 겉으로는 스폰서니까 히히 웃으면서 쏘고 뭐 잘 계십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너 같은 놈하고는 나는 안 놀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을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첫인상을 중요시하는 게, 우리 심리학자들도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미소를 짓고 하는 게, 한번 첫인상이 박혀버리면,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항상 그 사람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60번을 만나야 바꾼답니다. 안 바뀌어요. 잠재의식 한번 들어가 버리면, 저놈은 사기꾼처럼 생겼다, 여기 한번 들어가 버리면 안 바뀌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나는 2017년 3월 30일 월천 땡 해가지고 온갖 데서 붙여놓고 중얼중얼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자기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목표는 각각 알아서 하시고, 자, 여러분들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